1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담임입니다. 오늘은 통합사회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선생님이 마인드맵을 또 그려놨어요. 마음에 들어요? 내용이 좀 많아서 마인드맵도 좀 이렇게 크기가 큰데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뭔가를 공부하고 정리를 할 때 이 마인드맵을 그려보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여러분들도 선생님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공부한 내용을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자기 테스트를 할 때 이 마인드맵을 활용하면 굉장히 좋아요. 공부할 때도 그렇고. 특히 시험 전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이제 공부한 내용을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테스트가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다 자기 백지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담임이니까 조금 이런 얘기를 하게 되네요. 행복의 조건을 교과서에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정주환경, 두 번째 경제적 안정, 세 번째 민주주의, 네 번째 도덕적 자세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이 다 전혀 여러분에게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뉴스에 관심을 갖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한두 번쯤은 다 느꼈던 혹은 뭐 글로 배우지 않았어도 이렇게 풍문으로 듣거나 본인이 느껴서 알고 있는 생활 속에서 체험해서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별로 없는데 이 중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듣지 못했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일부분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선생님 특히 강조할 테니까 그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뭐 시험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어째 체크하고 시험 직전에 확인하고 이러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성적 향상에. 고등학생이니까 성적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겠죠. 먼저 정주환경부터 봅시다. 정주환경이라는 말은 요 말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잘 쓰는 말은 아닌데 정주환경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전체를 이루는 말이에요. 좁게는 우리 집, 조금 더 넓게는 우리 동네, 우리 마을, 더 넓게는 우리 도시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태백으로 치면 선생님 사는 집, 뭐 선생님 아파트, 조금 더 넓게는 선생님 살고 있는 동, 예를 들어 뭐 철암동, 더 넓게는 이제 태백시 이렇게 되겠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주 조건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 세부적인 기준들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정치적 안정.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라면 행복하지 않겠죠. 대표적인 데가 우리 가까이 있는 북한이죠, 북한. 거기는 뭐 수령님의 지시에 따라 이사도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고 직장도 내 마음대로 다닐 수도 선택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분에게 밑보이면 아우지 탄광 가는 거죠. 정치적 안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에 편의시설. 요게 조금 우리 태백에는 좀 부족한 편이죠. 태백의 편의시설 좀 부족해요. 여러분들 나이 때면 한창 이제 연예인들 공연도 보러 가고 그리고 좋은 극장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워요. 선생님도 좀 아쉽습니다. 다음에 쾌적한 환경. 요거 태백 끝내주죠. 환경이 여기보다 더 좋은 데도 일부 있겠지만 태백 정도면 태백의 슬로건이 그거죠. 산소도시. 이 정도면 좋습니다. 정말 미세먼지도 적고 공기도 깨끗하고 만족해요. 선생님 아주 좋습니다. 다음에 낮은 범죄율. 선생님이 뭐 태백에서 큰 범죄 일어났다는 거 잘 못 들어봤어요. 뭐 여러분은 선생님보다 더 오래 살아서 들었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 생각에도 이 정도면 좋습니다. 크게 요 네 가지 조건들이 이제 정주환경의 조건이 되더라.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생각하면 되고 정주환경이 과거와 현재가 이제 중요시 여기는 기준이 달라졌는데 그거를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과거 우리 조선시대 생각하면 돼요. 조선시대 때는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을 뭐라 불렀냐면 가거지라고 불렀어요. 택리지라는 책을 쓴 이중환이라는 사람이 그 택리지라는 책에 사람이 살만한 땅을 가거지라고 표현하고 그 조건을 표시해 놨는데 가거지라는 말이 가능하다 가짜, 거주하다 거자, 땅 지자. 사람이 거주하는 게 가능한 땅. 즉 사람이 살만한 땅을 가거지라고 표현을 했고 그 조건으로 네 가지를 드러났어요. 요거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지리는 풍수지리적 명당을 가리킵니다.
풍수지정 명당이란 그 사람이 관여할 수 있는 요소는 좀 적고 자연적 조건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 자연적 조건이 우리가 여러분들 들어본 사람도 있을 텐데 배산임수예요. 등 뒤에는 산이 있고 가까이에는 물이 있는 거. 이런 데가 명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생리라는 건 뭐냐면 살아가면서 이익이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주 산업이 농업이었죠. 그래서 경제적 이익을 많이 얻으려면 반드시 토양이 비옥해야 했어요. 그래서 토양이 비옥한 곳이나 또는 교통이 편리해서 그 물자를 나르고 하면서 이렇게 물자 수송에 편리한 그 조건을 갖춘 곳을 이제 생리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태백은 그 두 가지가 다 해당이 안 되죠. 다음에 인심, 사람 마음이에요. 말 그대로. 요거는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자기 혼자 사는 걸 중요시 여긴 게 아니라 한 마을 공동체로서 마을 사람들의 그 인품, 요것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는 건데, 태백은 선생님의 인심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 2018년에 태백에 왔는데, 좀 인심 나쁜 사람 거의 못 봤어요. 훌륭합니다. 여러분도 훌륭하겠죠? 다음에 산수. 산수는 더하기 빼기 산수가 아니라 외산, 물수, 경치예요, 경치. 경치가 좋은 곳. 태백 경치 좋은 편이죠? 이 정도면 선생님 생각에 훌륭합니다. 그래서 전통사회의 가거지가 되려면 조건 4가지를 갖추어야 되는데 태백은 선생님 생각에 이 중에 2가지 정도는 갖추었다. 근데 뭐 태백이 몇 가지 갖췄다 중요한 게 아니라 가거지 조건이 요 4개가 있었다는 거. 전통사회에서 이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다음에 현대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교과서 사례들만 적어 놓은 건데 여러분이 공감할 겁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해야 돼요. 철암 지역이 좀 소외된 이유가 뭡니까? 너무 구석에 있어요. 태백에서도. 그죠? 대중교통 편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백의 철암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태백도 전국에서 손꼽히는 교통 오지예요. 어느 곳으로 가도 고속도로 도달하는데 1시간 넘게 걸리는 전국 유일한 지역이라고 선생님 알고 있거든요. 교통의 편리가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통이 편리해야지 사람이 모이고 장사도 되고 장사가 돼야지 경제도 활성화되는 거니까. 다음에 편의시설의 접근성. 아까도 말했죠. 태백에 편의시설이 별로 없어요. 접근하기라도 줘야 되는데 태백 인근에는 대도시가 별로 없어가지고 편의시설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에 공원 및 녹지. 이건 태백은 좋죠. 공원 및 녹지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이제 기분 전환도 하고 바람도 쐬고 쾌적한 환경 보면서 심리적인 안정도 얻을 수 있고, 주거비 굉장히 또 중요하죠. 집값이 비싸면 갈 수가 없어요. 그죠? 서울 같은데 조그마한 집이 막 몇 억씩 한다니까 선생님은 서울로 못 갈 것 같습니다. 다음에 교육 여건. 이것도 서울에서도 강남 지역이 그 집값이 비싸고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회사가 많기도 하지만 거기가 교육 여건이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현대사회에서는 중요한 그 주거 선택의 정주 환경의 조건이 된다. 그리고 직장과 인접성. 이것도 중요하죠. 직장이 가까이 있어야지. 직장이 멀면 힘들잖아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출퇴근이 오래 걸려봐야 30분? 1시간 넘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서울이나 경기도는 1시간 정도는 보통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강원도가 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전통사회 요거 꼭 기억해 두시고, 다음에 경제적 안정. 소득 수준이 높아야 돼요. 그죠? 마냥 높을수록 계속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전 세계에서 행복한 국가 중에 굉장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게 부탄이거든요. 부탄이 히말라야 산맥 아래쪽에 있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예요. 근데 행복 수준이 굉장히 높아. 그 이유는 그 지역이 그 경제적 소득에 따라서 사람들 간의 그 소득 격차 이런 것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도 잘 안 느낄 거고, 그리고 직급도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경제적 격차도 별로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연 속에서 즐겁게 생활하니까 소득은 낮아도 행복한 건데, 근데 선생님 생각도 그렇고 일반적인 생각이 소득이 어느 정도 돼야지 행복해져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내가 기본적인 의식주를 마음껏 이제 해결하고 거기에 대한 걱정이 없어야지만 이제 그 이상의 행복한 나의 삶을 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는 행복과 비례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행복의 정도가 높아져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소득이 어느 정도 이상 막 넘어가요. 재산이 몇 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선생님보다 뭐 몇십 배, 몇백 배 더 행복한가? 그건 아니에요.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른 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털린이라는 사람은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소득이 계속 높아질수록 행복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는 비례해서 올라가요. 근데 어느 이상으로 더 올라가면 소득과 행복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약간 이런 수준이 된 것 같은데 선생님은 이제 돈을 막 지금 더 많이 번다고 해서 갑자기 더 행복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충분히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주관적인 것도 반영이 돼 있겠죠. 나의 경제적 만족의 기대치가 높냐 낮냐에 따라서. 근데 선생님 어머니가 항상 이런 말씀 하셨어요. 영남아, 낮은 데를 보고 살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높은데 자기가 오르지 못할 그런 것만 쳐다보고 사는 게 아니라 자신보다 부족한 사람들 보면서 자신의 지금 삶에 만족하며 살라는 그런 어머니의 깊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선생님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요. 자신보다 조금 더 부족한 사람들 보면서 돕기도 하고 그리고 나의 현재 처지에 만족하면서 살면 그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다음에 경제적 불평등. 선생님은 요거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대 경제 대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행복한가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 행복도가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봤을 때 떨어져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는 이 불평등이 굉장히 심해요. 그거를 양극화라 그러거든요. 잘 사는 사람은 엄청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엄청 못 살고. 근데 우리나라는 양극화가 큰 국가들 중에 하나예요. 자본주의 국가들이 대부분 그런데 그 국가들 중에도 우리나라는 좀 유달리 이게 큰 편이에요. 우리나라가 한국전쟁 직후에 경제 성장을 위해서 대기업 위주로 국가가 육성하다 보니까 대기업이 아닌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조금 약간 소외됐어요. 이런 거에.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도 그렇죠. 대기업들 엄청 크지만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약해요.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그리고 선생님 생각엔 아프리카에 굉장히 뭐 가난한 나라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이런 나라들 좀 가난한 편인데 그런 나라를 생각해 봅시다. 그런 나라에 살아 선생님이. 근데 내 주변에 둘러보면 얘도 못 살고 쟤도 못 살고 뒷집도 못 살고 다 못 살아. 그럼 선생님 별로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잘 사는 걸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대중매체나 뭐 주변에 봐도 뭐 다 비슷비슷한 나이대고 비슷비슷한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부모의 능력이라든지 뭐 내가 어쩔 수 없는 나의 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고 그 크게 벌어져 있다는 걸 인식할 수가 있어요. 대중매체를 통해서. 그게 굉장히 선생님 볼 땐 불행이에요. 우리가 앞만 잘 살아도 주변과 같이 잘 살아야지. 주변은 굉장히 잘 살아. 나도 잘 사는 편이지만 근데 주변은 엄청난 다 건물주들이야. 선생님 싫을 것 같아요. 경제적 불평등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복지정책. 복지정책을 하려면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국가의 소득 수준이. 그죠? 그래서 국가의 소득 수준이 갖춰진 상태에서 복지정책을 펴야 되고 이 복지정책이 없으면 역시 경제적 안정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행복하기가 어려워요. 복지정책 중에 특히 교육, 의료 혜택. 우리나라는 요거 굉장히 좀 잘 돼 있는 편이에요. 몇 년 전에 뭐 의료 민영화 하려고 막 했지만 실패했고 우리 아직까지 국가에서 의료보험 제도를 이용하고 있죠. 이거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미국에서는 물건들 막 사재기하고 병원 가면 한 번에 몇백만 원씩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역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복지정책, 아까 경제적 불평등과도 관련이 있는데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이 강해져야 돼요. 내 세금으로 뭐 그 가난한 사람들 돕는다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누구나 그 위기가 올 수 있고 누구나 사회적 약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사회적 약자가 됐을 때 국가가 날 지원해주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있다면 그게 선진국인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뭐 위기가 왔을 때 다 꼬꾸라지는 거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너무 열을 올린 것 같은데 자 봅시다. 다음에 민주주의. 행복의 조건 민주주의여야 돼요. 사회주의 뭐 우리 북한 생각하면 되죠.
행복하지 않아요. 내 뜻대로 해야지. 뭐 내가 뭐 하고 싶은 걸 내 자유의지대로 할 수 있어야지 행복하죠. 그 대표적인 게 민주주의죠. 정치적인 그 형태로는 시민이 마음껏 참여해서 정책 결정에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하는 게 대의민주주의죠. 우리가 직접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뜻을 대신 말해줄 수 있는 국회의원을 뽑는 거죠. 그걸 대의민주주의라고 그러고, 얼마 전에 선거로서 선생님을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고3 되면 할 수 있죠. 내년, 후년, 2년만 있으면 됩니다. 요거 꼭 선거하셔야 돼요. 투표. 선생님도 했습니다. 다음에 민주주의에서 부정부패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사법개혁을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목소리 높여 외치고, 그 결과가 선생님은 선거로 반영됐다고 생각해요. 그 수사권 분리 요거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은데, 그게 부정부패와 관련이 있어요. 왜냐면 수사하고 기소하는 권리를 검찰이 우리나라는 독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부패했을 때는 검찰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분리해서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바라는 국민들이, 여당이 그래 많이 투표를 했겠죠. 다음에 부정부패를 감시할 수 있는 시민의 견제가 있어야 돼요.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많이 열어놔야 된다는 내용이고, 행복의 조건에서 마지막 도덕적 자세, 이건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인데, 도덕적 삶을 살고 도덕적 성찰을 해야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도덕적 사고라는 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사고 능력을 말하는 거고요. 도덕적 감정이라는 건 타인의 고통에 아파할 수 있는,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선생님,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시험에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살아가면서. 사이코패스들 뭐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의 문제점이 공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옆에 누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해도 그 사람들을 위로할 줄도 몰라요. 일종의 병이죠. 슬픈 거예요. 다른 사람과 그 감정을 나누고 교류하고 공감해 줄 수 없다는 게, 여러분은 모두 그런 사람 당연히 아니겠죠. 선생님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도덕적 감정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개요인데, 개요가 교과서 내용 대부분을 설명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교과서 내용을, 관련된 내용을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